어머니, 이 솥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돌쇠가 그 말을 처음 내뱉던 날 하늘에는 먹구름 한 점 없이 해가 쨍쨍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돌쇠는 평생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었지요. 땅속에서 막 꺼낸 무쇠솥 하나, 그 안에는 눈이 뒤집힐 만큼 번쩍이는 금괴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뚜껑을 덮고 다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갑습니다. 대안의 야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 충청도 깊은 산골, 솔티마을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산이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실개천 소리가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고즈넉한 동네였지요. 마을 어귀에서 가장 낡은 초가집,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가 삐걱삐걱 울어대는 그 집이 바로 돌쇠와 박씨 모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담벼락은 군데군데 허물어져 있었고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안에서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돌쇠는 그날도 새벽 첫 달기 울기 무섭게 눈을 떴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방바닥이 어찌나 차가운지 발을 딛는 순간 찌릿했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아랫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씨가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돌쇠는 소리 없이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아직 총총했지요. 돌쇠의 나이 25이었습니다. 또래 청년들이 장가를 들고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나이였지요. 하지만 돌쇠에게는 그런 꿈을 꿀 여유가 없었습니다. 박씨는 돌쇠가 10살 되던 해에 두 눈을 잃었습니다. 고열이 며칠씩 이어지더니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 박씨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 뒤로 15해 동안 돌쇠는 어머니의 두 눈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지게를 지고 산길을 오르는 돌쇠의 등에는 굵은 땀줄기가 흘렀습니다. 솔티마을 뒷산은 가파르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나무를 한 짐 해다가 저작거리에 내다 팔면 엽전 몇 입, 거기에 텃밭에서 캔무와 고구마를 더하면 그날 하루 어머니 밥상은 차릴 수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돌쇠는 불평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티마을에는 돌쇠 모자의 딱한 사정을 눈물 흘리며 걱정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옆집에 사는 오생원이라는 자가 있었으니까요. 오생원은 마을에서 제법 땅되기를 가진 자였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하인도 두색 거느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배는 밑빠진 독처럼 채워도 늘 허기가 졌습니다. 오생원이 돌쇠의 집 텃밭을 처음 눈여겨본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돌쇠집 텃밭은 작은 땅되기였지만 실개천 물이 바로 옆을 흐르는 터라 해마다 야물야물 농사가 잘 됐습니다. 거기다가 집터 아래쪽 땅이 유독 윤기가 돌고 기름졌지요. 오생원은 그 땅을 볼 때마다 군침을 삼켰습니다. 언젠가 저 땅을 차지하고야 말겠다는 욕심이 해가 갈수록 부풀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생원이 돌쇠를 불러 세웠습니다. 대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팔짱을 낀 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돌쇠야! 그 텃밭 나한테 팔아라. 눈먼 어미 데리고 사는 게 힘들 텐데. 엽전이나 두둑이 쥐어줄게.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텃밭은 아버지가 남긴 것이라 팔 수 없습니다. 오생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지요. 그날 이후 오생원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사나워졌습니다. 돌쇠가 지게를 지고 골목을 지나갈 때면 대문 뒤에서 지켜보았고 박씨가 마당에서 더듬더듬 빨래를 널 때면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만이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지요.
솔티마을 사람들은 그런 오생원을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겠냐고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돌쇠가 그 말을 혼자 중얼거린 것은 해가 중천에 뜬 한낮이었습니다. 텃밭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은 돌쇠의 손에는 호미가 들려 있었고 그 앞에는 거무튀튀한 무쇠 솥 하나가 땅 속에서 반쯤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떨림은 기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돌쇠는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와 나무찜을 저작거리에 팔고 돌아왔습니다. 엽전 몇 잎을 주머니에 넣고 텃밭으로 들어서자 겨울 동안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을 뒤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이랑을 따라 흙을 파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호미 끝이 무언가 단단하고 묵직한 것에 탁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큼직한 돌덩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윤곽이 달랐습니다. 둥구스름하고 납작한 형태, 손잡이처럼 생긴 돌출부, 그리고 뚜껑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호미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흙을 헤쳐냈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흙이 가득 끼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것은 어른 허벅지만큼 묵직한 무쇠 솥이었습니다. 돌쇠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뚜껑을 잡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끼익 녹슨 쇠가 마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한낮의 햇빛이 솥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눈을 찌를 듯한 빛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찡그리며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랗고 묵직한 덩어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금괴였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지요. 솥 안의 금괴는 10개, 20개, 30개. 세기도 어려울 만큼 가득했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니 눈을 고칠 명의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을 고치고 끼니 걱정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지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휘적휘적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돌쇠가 10살이던 해 아버지는 임종 자리에서 돌쇠의 손을 꼭 잡고 말했었지요. 돌쇠야, 남의 것에 손대지 마라. 하늘이 보고 있느니라. 그 목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들렸는지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솥은 누군가 땅속에 묻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지요. 돌쇠는 천천히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다. 돌쇠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흙을 퍼올려 솥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 두 줌, 세 줌. 금빛이 흙 속으로 사라져 갈수록 돌쇠의 손길은 오히려 더 단호해졌습니다. 마지막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다진 뒤 돌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호미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돌쇠가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텃밭과 담벼락 사이 키 큰 수수깡이 늘어선 그늘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오생원이었습니다. 오생원은 그날 아침부터 담벼락 너머에서 돌쇠의 텃밭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꼬투리를 잡아 땅을 빼앗을까 궁리하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고 말았습니다. 오생원의 두 눈이 동전만큼 커졌습니다. 금괴가 든 솥. 그것도 솥 가득 넘칠 만큼.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멍청한 돌쇠 녀석은 그걸 도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오생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헛웃음이었습니다. 저놈은 바보인가 아니면 성인군자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밤 저 솥은 자신의 것이 될 테니까요. 오생원은 담벼락에서 천천히 몸을 뗐습니다.
돌쇠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슬금슬금 자기 집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입가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에는 이미 그 금괴를 손에 쥔 자의 탐욕이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솔티 마을의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오생원의 마음속에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검은 욕심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한편 돌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밥을 안 쳤습니다. 박 씨가 방 안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쇠야, 오늘 텃밭에서 무슨 소리가 나던데 괜찮으냐? 돌쇠는 멀쩡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호미가 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 씨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돌쇠는 소뚜껑을 열며 피식 웃었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밥상을 차려 어머니 앞에 놓고 돌쇠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 씨는 두 손으로 더듬더듬 수저를 찾았습니다. 돌쇠가 살며시 손을 뻗어 수저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박 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두 모자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저녁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호롱불이 가물가물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그 온기를 오생원은 끝내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이 준 복도 거절하는 바보가 있다더니 그게 바로 내 놈이구나. 오생원이 그 말을 내뱉은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물론 돌쇠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생원은 담벼락 그늘 속에 혼자 웅크린 채 이를 드러내며 낮게 웃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고 솔티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오생원의 손에는 낡은 쇠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 기다리던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생원은 낮 동안 하인들을 일찌감치 내보냈습니다. 집안에 혼자 남아 이리저리 서성이며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지요. 저녁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금괴든 솥 생각에 머릿속이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돌쇠 모자가 잠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담벼락 너머를 두 번이나 기웃거렸습니다. 호롱불이 꺼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오생원은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담벼락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생원은 몸이 무거웠지만 욕심이 그 무게를 가뿐히 이겨냈습니다. 텃밭에 발을 디디자마자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빛이 없어 사방이 캄캄했지만 낮에 눈여겨봐둔 자리를 오생원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수깡 3뿌리 옆 고구마 1랑 끝. 오생원은 삽을 들어 힘껏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쓱쓱 텁텁 흙이 뒤집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삽끝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쨍 하는 소리에 오생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생원은 손으로 흙을 쓸어냈습니다. 무쇠솥의 차가운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오생원은 두 손으로 솥을 끌어안아 땅에서 뽑아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두 팔에 전해졌습니다. 안에 무언가 가득 들어있다는 증거였지요. 오생원은 솥을 가슴에 껴안은 채 담벼락을 다시 넘었습니다.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을 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오생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확 열었습니다. 끼익 녹슨 쇠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솥 안에서 시커먼 것들이 우르르 꿈틀거렸습니다.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비늘이 번들번들한 시커먼 독사들이 빠리를 풀고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슉슉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오생원은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등이 벽에 쾅 부딪혔지만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입에서는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벽에 등을 붙이고 굳어있던 오생원은 천천히 정신을 수습했습니다.
솥뚜껑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독사들은 솥 안에서 여전히 따리를 틀고 있었고 가끔씩 머리를 내밀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오생원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분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돌쇠 녀석 때문에 내가 이 꼴을 당하다니. 분노가 공포를 밀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생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능글맞은 미소가 천천히 입가에 번졌습니다. 금괴가 아니어서 분하고 억울하지만 이것을 이용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생원은 따리를 튼 독사들을 내려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놈들이 내 복수를 대신 해주면 되지. 뱀들이 이 계획을 알기라도 하는 듯 일제히 머리를 쳐들었습니다. 오생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솥뚜껑을 다시 덮어놓고 이불 속에 누웠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되풀이했습니다. 새벽녘 돌쇠 모자가 가장 깊이 잠든 시각,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에 뱀을 쏟아붓는다. 그러면 불 꺼진 아궁이를 타고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갈 것이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오생원은 천장을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날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생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솥을 들고 마당으로 나서는데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복수를 앞둔 자의 들뜸이었습니다. 오생원은 담벼락 쪽으로 다가가며 돌쇠의 집 지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프로 이은 낡은 지붕, 굴뚝은 마당 쪽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오르기 어렵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오생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습니다. 한편 돌쇠의 집 안방에서는 박씨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귀가 밝았던 박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담벼락 너머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흙을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박씨는 손을 더듬어 돌쇠의 이불을 건드렸습니다. 돌쇠야 그러나 돌쇠는 고단한 하루 끝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직 먹빛이었습니다. 솔티 마을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지요. 오생원은 솥을 두 팔로 끌어안고 돌쇠의 집 담벼락 앞에 섰습니다. 발끝으로 담벼락을 짚어가며 조심조심 올라섰습니다. 기와집도 아니고 낡은 초가지붕이라 발을 잘못 디디면 푸석푸석 무너질 터였습니다. 오생원은 숨을 참았습니다. 집더미가 살짝 꺼지는 느낌이 났지만 버텼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서자 솔티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마을을 낮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굴뚝은 지붕 한가운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오생원은 솥을 가슴에 꽉 껴안은 채 굴뚝 쪽으로 한 발 한 발 기어갔습니다. 집더미가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오생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됩니다. 굴뚝 앞에 다다른 오생원은 솥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에서 뱀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생원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굴뚝 구멍은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곧장 이어지는 통로였지요. 오생원의 입가에 사나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에 뱀떼나 실컷 받아라. 오생원은 솥뚜껑을 확 열고 굴뚝 위에 솥을 거꾸로 기울였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솥 안의 것들이 굴뚝 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오생원은 눈을 부릅뜨고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했습니다. 뱀이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딱딱하고 묵직한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오생원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텅 빈 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나. 놀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그 무언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외마디 소리였습니다. 오생원은 지붕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뚜껑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아니, 울음이라고 하기에도 모자랐습니다. 그것은 평생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보인다, 보여. 박 씨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바닥 가득 노란빛이 넘실거렸습니다. 금괴였습니다. 굴뚝에서 쏟아진 것들이 방 바닥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 씨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감겨있던 두 눈이 번쩍 뜨인 채 아들의 얼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풀썩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박 씨가 더듬더듬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더듬지 않아도 됐습니다. 두 눈이 아들의 얼굴을 찾아냈으니까요.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뺨을 감쌌습니다. 내 아들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한마디에 돌쇠는 어깨를 더 크게 들썩였습니다. 지붕 위의 오생원은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뱀이 금괴로 변하다니. 그 금괴가 눈먼 어미의 눈을 뜨게 하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오생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빈 솥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솥이 지붕을 굴러 마당으로 떨어지며 쨍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생원은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중심을 잃었습니다. 퍼석 하는 소리와 함께 오생원의 몸이 지붕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등을 대고 쓰러진 오생원은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어찌나 아픈지 신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가 눈앞에 너무도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오생원의 신음소리에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솔티마을 사람들이 돌쇠의 집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쓰러진 오생원 마당을 뒹구는 무쇠속, 방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사람들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돌쇠가 눈이 새빨개진 채로 나왔고 그 뒤로 박 씨가 두 눈을 뜨고 아들의 등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 씨가 그 앞 못 보던 박 씨가 두 눈을 뜨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누군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쓰러진 오생원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들은 차가웠습니다. 오생원은 느릿느릿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솔티마을 뒷산 위로 불긋불긋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면서 마을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돌쇠는 쓰러진 오생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깊은 침착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생원은 그 눈빛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던 아버지의 말이 돌쇠의 귓가에 다시 한번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생원 어른, 어머니 눈을 뜨게 해준 건 어른 덕입니다. 돌쇠가 그 말을 내뱉었을 때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포졸들도 멈칫했습니다.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오생원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돌쇠는 그 앞에 두 손을 모아 쥐고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운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이 어찌 흘러갔는지 이야기하려면 해가 막 뜨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솔티 마을 사람들이 돌쇠의 집 마당에 몰려든 것은 오생원이 지붕에서 굴러떨어진 소동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웅성거리기만 했지요. 그러나 마을 이장 영감이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오생원, 뒹구는 무쇠솥, 그리고 돌쇠의 텃밭에 남아있는 삽자국. 증거는 이미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의장 영감이 포조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생원은 마당에서 일어서려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평소 그를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눈빛들은 달랐습니다. 실망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오생원은 그 눈빛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포졸 둘이 들이닥쳤을 때 오생원은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항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포박줄이 손목을 감았습니다. 오생원은 마을 사람들 사이를 지나 끌려가면서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좁은 골목을 얼마나 많이 활개치며 다녔던가. 그런데 그날은 발바닥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포졸이 잡아 이끄는 대로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에 도착했을 때 사또는 이미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서늘한 사또였습니다. 돌쇠도 증인으로 함께 불려왔고 이장 영감도 뒤따라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도 담 밖에서 발돋움을 하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또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생원, 내 죄를 내가 알렸느냐? 오생원은 무릎을 꿇은 채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장 영감이 사또 앞에 나아가 밤사이 일어난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남의 텃밭을 무단으로 판 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 거기에 살인을 꾀한 죄까지. 이장 영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래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또는 말없이 듣다가 오생원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보거라. 오생원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부글부글 끓던 욕심이 이제는 싸늘한 재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를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인 뒤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오생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생원 어른, 어머니 눈을 뜨게 해준 건 어른 덕입니다. 관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돌쇠가 차분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어른이 굴뚝에 쏟아부은 것이 금괴가 되어 어머니 눈을 뜨게 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한 일이 하늘의 뜻으로 선한 결과를 낳았으니 소인은 오생원 어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한동안 돌쇠를 바라보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선한 자의 선처가 악한 자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느니라. 사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렸습니다. 내 효심과 너그러움은 하늘도 알아보았을 것이다. 허나 죄는 죄대로 다스려야 마을이 바로 선다. 사또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이 곤장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생원은 그 순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릎 아래 땅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을 울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땀 밖에서 발돋움하던 마을 사람들은 소리를 들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통쾌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또 한 번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느니라. 관아 마당 한쪽에서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부축하고 있었지만 박씨는 그 손을 살며시 밀어냈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서고 싶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박씨의 눈에 이 세상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관아 마당의 기와 지붕, 그리고 저기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 박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뚝 흘렸습니다. 오생원은 곤장을 맞고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집과 땅은 관아에 몰수되었고 그 일부는 돌쇠 모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솔티마을 사람들은 돌쇠의 낡은 초가집을 함께 고쳐주었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고 허물어진 담벼락을 다시 쌓고 텃밭에는 봄 씨앗을 나눠 심었습니다. 돌쇠는 그 손길 하나하나에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했고 박씨는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낱낱이 담았습니다. 그의 봄 솔티마을 텃밭에는 예년보다 2배는 많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돌쇠는 새벽부터 밭을 갈았고 박씨는 처음으로 눈을 뜨고 아들 옆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두 모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흙을 만지고 씨앗을 넣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 햇살이 두 사람의 등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실개천 물소리가 졸졸 흘렀습니다. 하늘은 늦지 않게 반드시 알아봅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 그 말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횡재 앞에서도 욕심을 버렸고 원수 앞에서도 너그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하늘은 오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가장 따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솔티마을 뒷산에 진달래가 휘적휘적 피어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